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신통일 한국과 통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대체 왜 통일이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원한 분단이었다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통일도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은 분단을 했기 때문에 또 통일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분단은 그 원인을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의 자책론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민족의 어떤 역량이 우리 일제 40년간 압제를 받은 이후에 독립이 됐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울 만큼 어떤 지도자의 역량이나 우리 민족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데 반성 겸 우선 자책론을 꽂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원죄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거의 1000년을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민족을 이루고 같은 나라로 남북한이 함께 살았던 시절이 100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아주 말살하다시피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그 나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방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로 나라를 꾸려말 만큼 힘도 없었는데 이것을 틈을 타서 어떤 전략적으로 또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분단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본의 압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큰 비극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련의 야욕입니다. 이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언제든지 너무 추운 나라고 동토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 항구 중에서도 얼지 않는 사시사철 부동항이 필요한데 제일 항구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입니다. 부산이나 진해나 이쪽에 다 항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로 편입을 해서 소련은 태평양이나 전 세계에 진출하는데 교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야욕 때문에 언제든지 호소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다 먼저 정부를 세우고 더 나가서 남쪽까지 아주 자기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분단의 비극이 지금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서 전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오래전부터 사실 이 태평양을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또 한동안 잘 몰라서 또 관심을 또 받게 놨을 때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순환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북한의 사회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분단이 아주 영구화되고 고착화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분단의 원인이 이런 복잡하고 국내외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도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통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흡수 통일을 해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든지 또 아니면 무력 같은 것을 또 충돌을 당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되든지 라는 흡수 통일론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뭐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서로 흡수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북에서 남침해 온 것은 남한을 무력으로 뺏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로지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군이 왔을 때 아예 뭐 삼파선을 넘어서서 백두산까지 태극기를 꽂고 그 기회에 완전히 북진 완전 통일을 원해서 뭐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라도 아주 상대방 것을 뺏는 것을 우리는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 이런 전쟁을 통한 흡수 통일은 너무나 큰 비극이고 또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치르기 때문에 이런 통일은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북한의 핵을 이미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력 통일을 시도했다가 만약에 정말로 영원히 나라 자체가 아주 소멸될 수 있는 뭐 원자 핵무기가 터진다도 하게 되면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통일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통일은 또 무력을 써서 통일은 아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서로 남북한 당사각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뭐 연방제 통일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라의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처럼 서로 각 지역별로 뭐 정치, 경제, 행정 뭐 이런 것을 다루면서 뭐 체제를 하나가 안 되더라도 뭐 이체제, 뭐 일민족 뭐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이런 안보에 대한 불안, 서로 민족 간의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해가는 방법으로 함께 사는 이런 것을 뭐 연방제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양 당사국 간에 노력을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통일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흡수 통일 가지고 안 된다면 뭐 연방제 통일을 가지고 서로 논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느 때가 되게 되면 또 우리가 분단이 갑작시 된 것처럼 통일도 또 외세에 의해서나 또 남북한의 사정 때문에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일이 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냐, 또 다시 분단되거나 또 통일되고 나서도 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통일을 잘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것은 뭐 시간을 두고 뭐 평화롭게 무슨 연방제 통일론을 가지고 서로 남북 대화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끼리만 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미중 간의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라는 데 따라서 또 한가롭게 뭐 연방제 통일만 가지고 논하기도 또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뭐 이런 것 저런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는 어쨌든 무력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민족을 강조해 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좀 다시 말해서 그런 원한의 감정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길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북한 문제는 대단히 데리케이트합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자 라는 면에서 안보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또 세력이 있는가 하면 적으로 보면 언제 우리는 통일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로서 다시 볼 수 없느냐 이런 주장으로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엇갈리는 것이 다른 주장이 아니라
다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또 무력을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 우선주의로 우리가 상대를 조심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영원한 적대적인 관계에서 원수처럼 다뤄가지고는 통일의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 생각에서도 북한하고 또 무슨 가깝게 지내는 길이 없는가, 이런 길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서 가장 문제는 북한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남한의 통일 방법은 어떻게든지 원칙적으로 평화 통일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정을 알아보자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가 된 다음에는 뭐 남북한 총선을 거칠 수도 있고, 또 남북한 민족 무슨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통일을 해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피 뭐 흡수 통일 중에는 뭐 동서독 통일 같은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독이 너무 잘 살고, 또 동독은 같은 민족인데 참 서독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떠한 같이 합치고 싶은 열망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잘 합쳐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걸 한번 모델로 삼아 가지고 서로 원한의 감정, 또 서로 미운 감정을 상쇄시켜 가면서 가깝게 대화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서로 교류도 하고 또 관광도 다니고 서로 양측 간에 서로 교류가 빈번해지다 보면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으면은 이 어려움을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끼리 한 민족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살면 어떠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면 총선거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하나로다 될 수 있는 길을 가보자 하는 것이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주장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자고 하는 방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북한도 똑같은 체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자유, 자본주의를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 같으면 쉽게 타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북한은 북한식대로 남한 정부식의 그런 나라는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스타일이 따로 있다. 이래서 고려 연방제로 하자. 이러면서 국호가 대한민국은 싫다. 고려로 꼭 가자. 고려 연방제. 심지어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을 빨리 만들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같이 더르고 살고 싶은 것이지, 무슨 고려 연방제로 가고 싶다든지 고려 공화국으로 가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헤게모니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그런 통일은 또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통일이 어렵게 된 것은 바로 북의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을 만들어 놓고 무슨 비핵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핵화 논의 자체가 지금 디레마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왜 만들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게 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상황 속에서 만들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급성이 있습니다. 야, 이래다 이거 걱정되고 큰일 나는 건 아니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선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소련, 중국이 자기 나라한테 많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줬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련이 이제 공산당을 해체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해체하고 러시아 공화국 하나만 가지고 남게 된 것인데, 아예 공산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약 개방도 하고, 더군다나 또 남북한 대하다가 남한도 잘 사는 걸 보고 남한도 우리가 대해서 같이 형제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교류도 되고, 또 남한과 국교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소련뿐만 아니고 또 자기들이 절대 믿었던 중국까지 또 남한과
이렇게 교류를 갖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 이 걱정된다. 예.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따돌림 받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따돌림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남한처럼 뭐 잘 살든지 뭐가 좀 매력을 느끼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야 제일 빠르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 핵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핵을 갖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핵을 갖게 되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 개발을 손을 놓고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역사 속에 절대로 나라가 발전한 나라가 못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왜 70년 만에 손을 들었겠습니까? 공산주의 체제 가지고는 아무리 발전해 보려 해도 나라가 발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91년도에 소련은 나 이제 공산주의를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다. 우리도 개혁 개방하고 각자 불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국을 유지 못하고 러시아 공화국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을 가지고는 나라가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거기도 계약 개방하고 자본주의하고 흡사하게 뭐 비즈니스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개방도 할 수 없고 개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제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도 할 수 없고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그 체제 유지가 뭐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핵이라도 개발해 보자 이런데 참 뭐라고 궁여지책으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이게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생존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실 분단될 당시만 하더라도 남쪽이 북한보다 못 살게 됐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사실은. 뭐 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3배, 4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랬던 나라인데 뭐 한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한 5, 6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남북한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볼 땐 50배가 앞섰다. 뭐 이런 수치를 나온 걸 보게 되면 뭐 50배는 경제적인 수치입니다. 뭐 GNP, GDP 이런 것으로 할 때 50배지만 실제 소비 역량으로 볼 때는 북한보다는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호텔에서 잠을 자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거의 60, 70배 더 잘 산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 때문에 또 군사력도 같이 커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사력은 뭐 북한에 보다 우리가 한 40배 앞섰다고 지금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남한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뭐 한 방을 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자 핵 무기뿐이 없지 않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참 조급하니까 또 원자탄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북한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주 독재주의 체제. 유일한 독재 국가는 뭐 북한보다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재라고 하는 것은 뭐 독재를 썼던 나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바의 카다피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쳐서 왔습니까? 국민들의 원성도 있었지만 또 국제사회가 그 오랫동안 그런 그 독재가 나라를 이끌어가서 국민들을 그렇게 도탄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마감질 땐 비참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해진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원자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려움을 비극을 모면해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건 뭐 김정은 시대에 와서 뭐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니고 김정일 더 나가선 뭐 김일성 때부터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6.25 전쟁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북한에 패한 것은 결국 미군 또 유엔군이 연합해서 한국에 진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다 통일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인데,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왔다가 다 통일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며칠만 더 있었으면 만세를 부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연합군, 이것도 다 미군이 주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주도했던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킨 것은 원자탄 두 발이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떨어뜨린 원자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끝내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지 않다가 원자탄 두 방을 맞고 끝내는 무조건 항복했지 않습니까? 뭐 그 덕분에 우리가 독립을 가져온 것도 다행입니다만은 하여튼 원자탄 위력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일성이는 겁을 먹은 것이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때도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번 뭐 평양을 중심해서 뭐 중국에 한 21개 도시를 선정해가지고 그다 원자탄 투하를 하면 어떠냐. 그러면 영원히 이 중국 대륙이나 또 이런 데로 힘을 못 쓸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해가면서 사실 트루먼에게 건의까지 했던 건 아닌가. 그런 것을 잘 아는 북한으로서는 뭐 걱정되는 것이죠. 우리도 원자탄 세례를 안 받으려면 우리도 원자탄 무기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자탄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원자탄 개발한 뭐 능력이 있느냐, 뭐 개발할 실력이 있느냐, 또 그만한 돈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한국이나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좀 시간을 두고 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갑작스레 김정일 시대 오니까 핵실험을 뭐 정신없이 해대면서 결국 지금은 뭐 엄청난 핵실험을 성공했다. 뭐 핵을 갖게 됐다. 뭐 헌법까지 뭐 다시 그래서 제정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도 뭐야. 그래서 미국도 걱정하게 되고 뭐 한반도도 갑작스레 이제 걱정하게 된 것이죠. 이건 뭐 현실로 이제 나타난 아주 가장 큰 중요한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아주 두려움, 걱정거리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사실 북한에서는 가장 원수를 항상 미국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뭐 그때 통일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미군이 유엔군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또 그다음에 북한이 못 사는 것 모두가 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진주에 있음으로써 결국 미국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북한의 잘못 사는 것이나 미국 통일 못하는 뭐 북한 통일 못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결국 미국에다 원망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다 원망을 돌리고 싶은데 지금도 한번 전쟁을 해도 해서 좀 속 시원하게 빨리 통일하고 싶고 또 자기의 어려운 문제는 뭐 대한민국만 접수하게 되면 자기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뭐 속 시원하게 남북한 통일하고 싶어도 결국 미군이 있는 한 또 미군이 또다시 개입하는 날 또 미국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되면 원자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북한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원자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죽더라도 한번 미국에 대한 원수를 한번 갖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뭐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탄을 지금 아주 열을 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서 아주 미국의 일부분이라도 한 1,000만 명이라도 한번 다 죽이고 싶다. 뭐 잘 아시는 제일 가까운 곳은 뭐 LA라든지 뭐 시애틀,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 지역만 원자탄이 날아가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 뭐 한 1,000만이라도 미국 사람 죽으면 아주 한이 풀리겠다. 뭐 이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아주 뭐 생각지 못할 그래서 상상치 못할 아주 한맺힌 그런 한풀이식의 자꾸 이야기를 지금 북한에서 지금 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김정일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원자탄이 개발되기만 하면 미국은 이제 북한하고 싸울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때 조국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모든 원망의 포화를
미국에다가 쏘아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원자탄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렇게 미국이 쉽게 물러날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미국은 남북한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차피 미국은 종주국으로 또 어떤 이니셔티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다시 말해서 지배하는 입장에서 패권 국가로서 그렇게 쉽게 남북한 또 북한 문제 때문에 원자탄 때문에 미국이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원자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미국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 갖는 것만큼 제재를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자탄 사용해서 그렇게 미국에다 때리고 대한민국 쉽게 통일해서 다시 말해 자기 나라로 편입해버리고 이렇게 놓아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거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에 불과하고 생각이 모자란 것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존재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것으로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좀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을 좀 우리가 유도한 그런 거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핵화의 길은 우리 남한도 참 걱정은 되죠. 그렇다고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도 핵을 또 만들자. 참 이렇게 하려니 쉬운 여론이 그렇게 쉽게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도 전전긍긍합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 편하겠습니까? 근데 당연한 것은 요즘 미국이 한국 통일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거나 방치했다가 갑자기 한국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그전에 대통령들은 그냥 방치해두고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김정일을 보고 오라. 그래서 2번씩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핵을 포기하라. 포기하게 되면 내가 너들 잘 살겠다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이 왜 잘 살게 되느냐? 우리가 다 도와줘서 그래서 잘 살게 된 거니까 우리들 너희들의 핵만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보장해 주겠다. 뭐 너희들 정치 체제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달래가면서 2번씩이나 만났는데 생각은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만나니까 성사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을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서 뭘 좀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체제도 보장받고 싶고 또 그다음에 제재도 풀어가면서 좀 경제 지원도 받고 싶고 또 미국이 도와주니까 다른 나라들도 좀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가 골치 아픈 나라로 두지 말고 좀 우리도 살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빨리 핵을 내려놔라. 핵을 포기하라. 그다음에 핵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미국으로 옮겨라. 그러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증거가 입증되면 너희들 나라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은 정말로 비핵화 핵을 없애자는 것이고 아이 또 북한은 핵을 없애면 자기 힘이 없고 주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용 내지는 좀 활용을 해서 좀 국가의 실리를 좀 추구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대화가 쉽게 핵을 없애자는데 뭐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화 과정을 좀 안타깝게 보는 것은 뭐 육자 회담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그 대화할 때는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 북한이 도와달라 할 때는 그래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처럼 합의를 했다가 또 막상 시간이 가게 되면 또 트집 잡아가지고 도와주는 걸 중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움을 겪게 됐었습니다. 뭐 한동안은 육자 회담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분담을 해가지고 뭐 북한의 원자탄을 만들지 않는다면
중유 공장도 만들어주고 뭐도 해서 다 에너지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데 원자탄 핵을 개발하고 있지 계속 이걸 포기하지 않는구나. 또 이런 조건이 딱 걸리니까 또 이제 도와주는 것도 다 중단해버리자. 이 6자 회담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쉽게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도와준다 그랬으면 확실히 도와주고 또 아니면 도움을 받기로 했으면 진짜 원자탄을 쭉 중단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뒤에서는 또 다른 짓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불신 가운데는 결국 회담이 진척이거나 아니면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원자탄이 있는 한은 또 핵무기가 있는 한은 그 영원히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안 되겠느냐 이런 또 자괴감이나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고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게 다 마련인 것입니다. 예. 지금 50년, 60년,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70년 지나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통일이 가까워지는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는 오로지 서로 양측이 아주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상대방이 아주 그냥 멸해버리고 싶은 멸공이니 반공이니 승공이니 그래가지고 늘 데모하면서 화형식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세상이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는 또 지나갔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멸공, 반공, 승공해서 화형식만 계속하고 이런 때는 또 지나갔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선 좀 대화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대화에 더 치중하고 또 대화하려니 서로 도와주는 방법이 없느냐. 개성공단도 열어보자. 금강산도 개발해보자. 이러면서 또 대화를 갖고 이제 좀 유도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대화의 기회가 온 것도 같습니다. 예, 북한도 내심 걱정이 돼요. 예, 소련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철저까지 믿을 수 없고, 또 중국이 그렇게 겉으로는 믿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 같지만은, 예, 중국의 속성이 그렇게 쉽게 자기 형제 나라처럼 도와주고 싶을 생각이 없는 나라입니다. 도와주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6.25 때 도와주고 나서는 아주 평양에다 또 아니면 북한에다가 완전히 중국 사람을 심어서 아주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그냥 무조건 도와줄 것이다. 그런 것도 사실 북한에서 믿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북한도 대화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보자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됐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꼭 옛날처럼 적대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정이나 또 국제적인 사정 여건이 이제 대화를 유도해서 다시 말해서 전쟁을 막고 하는 식으로 점점 좀 가까워져 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이 국제적인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분단된 것처럼 통일도 국제적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가장 원하는 것은 남측, 북측 우리 같은 동포들이죠. 예, 같은 형제들을 심정으로 통일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벌써 세계 230개 나라 중에서 거의 무역 수출이라든지 또 경제 규모가 전부 다 10위권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230개 나라 중에서 거의 전쟁 이후에는 210번째, 230번째 거의 꼴등에서 헤맸지 않습니까? 가나같이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 비슷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나라가 달라져 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변화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굴지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속에 지금 포함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상황과 시대가 좀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단될 때 국제사회의 협조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 협조를 받을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고 가까운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어떻게 가깝게 지내면서 설득해 가느냐, 또 다시 통일의 협조 우방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외교를 하느냐, 이것도 큰 관건이 되고, 더군다나 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와 있지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통일의 물꼬가 트이도록 서로 이걸 외교라든지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북한도 대화하고 싶은 때에 같이 끌어내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풀어서 전쟁을 막고 무력을 막고 어떻게든지 대화하다 통일의 길을 열어보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중에 제 운동 중에는 뭐 고르바초프도 만나고 또 그다음에 김일성도 다 만난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김일성이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 하루속히 좀 빨리 이루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르바초프도 사실 소련의 힘을 좀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는 남북 통일을 좀 이루는데 같이 좀 갈 수 없느냐, 그런 방법을 얘기해서라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뭐 경제력도 발전시키고 군사력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뭐 대화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신뢰 회복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는가? 동독의 서독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싶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북한 사람들을 그런 비전을 주고 우리하고 통일하더라도 너도 손해볼 것 없다, 너도 우리가 잘 먹여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를 둔다는 것도 이 통일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먹히느냐, 또 그다음에 먹느냐 먹히느냐 이렇게만 계속 간다고 그러면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0배를 더 잘 살고 또 여러 가지 앞서 있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형님의 입장에 되다든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저 어떻게 북한을 동반자의 입장에서 좀 도와주면서 어떻게 좀 대화를 더 유도해 내볼까 하는 것도 하나의 통일의 방편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와준다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문제가 돼. 신뢰. 정말로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남쪽 사람들이냐. 늘 이용해 먹고 늘 우리를 우습게 보고 늘 우리를 그냥 깔보고 또 더군다나 참 이런 면에서는 북에서 넘어온 동포들 우리가 잘 대해줄 필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북한의 실에서 탈출해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일자리도 없고 여기서 천대받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든지 또 어떻게 제3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측에다 내고 또 대한민국에도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면 이게 다 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 북에 가면 뭐예요? 결국 우리는 통일해봐야 남측에게 그렇게 서름이나 당하고 노예 취급이나 당하고 또 바보 취급이나 당하면 통일을 굳이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심정적이라도 생각이라도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정말로 좀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동반자적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줘야 대화도 좀 쉽게 전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통일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없다고 그런 것이지만 남측에도 할 말은 있겠죠. 북한은 더 믿을 수 없다. 북한은 여태까지 대화의 상대지만 한 번도 믿음 있는 약속을 지키느냐. 이렇게 되면 영원히 통일 안 하자는 것이죠. 이제는 영원히 미워하는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을 우리가 내려본다면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이 바로서는 도의적인 나라야 되겠다. 사람이 불신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도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떠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통일을 하는 것도 서로 신뢰가 쌓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뭐 경제력이 앞서니까 통일 가능하다. 뭐 군사력이 앞서니까 통일 가능하다. 그런 거 앞선다고 해서 억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력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한테 무력으로 해보자.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더 큰 비극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제력이 앞서니까 뭐 자신 있다. 뭐 군사력이 앞서니까 자신 있다. 예, 이것은 진정한 통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본받아야 할 민족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예, 우리는 남북한이 공이 갈라지기 전부터 우리 한민족은 경천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리 조상을 숭배하고 우리 형제끼리 사랑하는 우애를 가졌던 그런 경천 애인사상. 두 번째는 무슨 홍익인간.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말이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그런 것이 사람다운 사람 아니냐. 이런 것이 5천여 동안 우리는 교육해왔던 아주 정말 훌륭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산지 않습니까? 늘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세계, 광명의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북한에 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아주 민족성도 아주 변질되고 또 그다음에 일당 독재로 되고 참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은 그게 민족성, 인간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 호소해 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꿈꿨던 대한민국 나라가 출발할 때 또 단군 조선의 한민족이 출발할 때 얼마나 멋있는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라입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성을 다시 북돋우면서 한번 정말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서로 노력하고 호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핵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국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 영원히 통일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보라는데 또 미래의 통일을 열어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영원히 헤어지려면 뭐 이런 강의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어려운 것을 주장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미래 통일을 열어갈 것인가를 서로 연구해보고 발표하고 하는데 의미를 둔다면 오늘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